지난 시간에는 왜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어려운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왜 트럼프의 미국이 결국 무역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자료, 똑같은 사건이지만 관점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반대편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5월 12일 제네바 합의를 기억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직후 우리가 관세를 크게 낮춰줬지만 본질적으로 미국이 승리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미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죠. 뉴욕 증시는 이틀 반짝 올랐다가 바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달러 인덱스 역시 반등 뒤 재차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반면 홍콩과 상하이는 상승폭을 상당 부분 유지했었죠. 이것은 표면적 승리 선언 뒤에 숨어 있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시급한 약점은 40여 년 동안 구축해온 저비용과 고효율 소비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인의 생활은 값싼 수입품, 특히 중국 상품에 기대어 돌아갑니다. 125% 관세가 부과됐던 4월 한 달 동안 월마트, 타겟, 홈디포 같은 대형 리테일 체인은 재고 급감 경보를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공급선이 끊기면 매대가 비고 매대가 비면 매출이 증발합니다. 이 단순한 물리법칙 앞에서 관세로 중국을 꺾고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정치적 구호는 힘을 잃었습니다. 가계 측면에서도 관세는 소비세와 같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45% 관세가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 과거에 갖춰본 소득은 평균 6%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 지출 비중이 70%인데 그 소비에 가장 취약한 층부터 타격을 받으니 내수 엔진이 금세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공급망의 경직성입니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제조 거점을 외국으로 옮기면서 포스트 생산국 모델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가치 사슬이 끊기면 설계도와 브랜드 파워만으로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2025년 4월 말에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만에 대기 중이던 중국발 컨테이너선들이 대거 입항을 취소하자 미국 중소제조업체들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생산 라인 가동 중단 계획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단가가 낮은 볼트와 너트, 작은 전자부품 하나라도 제때 오지 않으면 최종 조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 없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은 공장 설비, 숙련도, 노동력, 환경 인허가, 그리고 투자 회수 기간이라는 현실 앞에서 번번이 좌절됩니다. 정부가 리슈어링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지만 신규 반도체 팹 하나 짓는 데에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무역전쟁이라는 시계는 그런 느린 공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내구도입니다. 민주주의는 분명 장점이 있지만 대외적 힘겨루기에서는 내부 합의가 깨지기 쉽다는 고질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자 미국 농업주와 중서부 공장지대 의원들은 우리가 왜 총대를 매느냐며 공개적으로 백악관을 압박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두, 소고기, LNG 등을 중국에 수출하다가 그 수출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기 때문이죠. 2024년 경기회복세를 이끌었던 셰일업계 역시 중국 수요가 꺾이자 설비 투자 계획을 대거 보류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가 코앞인데 밑바닥 민심이 흔들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기조를 뒤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25% 관세가 39일 만에 30%로 낮아진 배경에는 공화당 내부의 균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지도부는 중앙집권적 구조 덕분에 여론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전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버릴 수 있습니다. 체제의 특단점을 떠나서 장기전에선 다수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쪽이 더 빨리 피로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약점은 달러의 양날성입니다. 달러 패권은 분명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은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관세 국면에서 달러는 한동안 약세로 움직였지만 불확실성이 진정되는 순간 다시 강세를 띄었습니다. 관세로 중국 제품 가격이 오르고 달러 강세로 미국 제품 가격도 해외 시장에서 더 비싸지면 결국 미국 기업은 안팎으로 이중 압력을 받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국이 지난 2년간 달러 결제 비중을 천천히 낮추고 있던 터라 달러를 무기화할수록 달러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글로벌 추세가 가속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만약 달러가 제재 수단으로 반복 활용되면 제재를 무릅쓴 상태를 표준으로 삼겠다는 비달러 블록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공짜 점심을 가능하게 해왔지만 무역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반복되면
패권이 비용으로 돌아올 순간도 마냥 가상의 시나리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과 자원 역공의 취약성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같은 상부 기술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하부 기술인 소재와 광물에서는 중국 혹은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음극재와 히토류 자석입니다. 중국이 2024년 말부터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2025년 4월에는 히토류 7종을 전략 물자로 묶자 미 공군과 해군이 긴급 조달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미국이 대체 공급선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비용은 뛰고 전환 기간 동안 생산 차질을 겪습니다. 즉, 우리가 고부가 기술로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동시에 원자재, 중간재 확보 전략이 맞물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엇박자가 납니다. 여섯 번째 약점은 글로벌 연대의 한계입니다. 미국은 유럽, 일본, 한국, 대만을 묶어서 민주주의 공급망 동맹을 만들겠다며 중국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맹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중국 시장이 흔들릴 만한 규제엔 쉽게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도 값싼 중국산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까지 동시에 막자니 자국 에너지와 친환경 목표에 걸려서 망설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동맹도 자연히 따라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나라별로 속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혼자 관세를 세게 올려도 파급력이 제한적이고 동맹이 각자 이해득실을 따져 움직이면 미국 혼자서 중국을 몰아붙일 힘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끝으로 무역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간의 방향을 따져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계는 4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중간 선거와 대선에 맞춘 정책 사이클은 필연적으로 단기 성과에 집착하도록 만들죠. 통계청 노동비용 지수나 소비자 신뢰 지표가 몇 분기만 흔들려도 정권의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 중국은 5년 단위 계획 아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이 쌓이지만 단기에 버텨내는 데는 유리합니다. 2025년 4월에 145% 관세가 39일 만에 30%로 낮아진 이유는 노동조합, 농업, 연준, 월가가 동시에 경고장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굳이 패배를 선언하지 않아도 시간을 조금만 끌면 미국 국내 정치가 먼저 관세 철회를 요구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모든 현실은 트럼프의 미국이 결국 뱉은 말을 다시 되삼켜야 했다는 5월 12일 휴전의 뒷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레버리지라는 무기를 들었지만 그 칼날이 자국 소비자와 산업을 겨누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네바 공동성명은 휴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이 자국 소비 패턴과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지 않는 한 다음 위기가 닥칠 때 또다시 같은 스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치적 부담, 달러 불안이라는 삼중굴레를 쓰고 협상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비대칭이 대규모 관세 전쟁과 함께 지속되면 양측 모두 더 큰 경기 침체를 예상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한 가지 현실을 두고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이기기 어렵다는 분석, 그리고 미국이 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 핵심은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비교해보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